안녕하세요. 독학사 사회심리학 유소영입니다. 네, 저희 이제 오늘부터 사회심리학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사회심리학 개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1장에서는 사회심리학이 이제 어떤 학문이고 또 그것이 이제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발전을 해 왔는지, 그리고 이제 사회심리학뿐이 아니라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이제 학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사회심리학에서는 어떠한 연구 방법을 가지고 이론들을 만들어 가고 또 어떤 연구들이 또 진행이 되고 어떻게 또 연구가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1장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회심리학 그러면 간단하게 사람들의 태도라고 하는 거, 이제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인지나 정서, 행동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태도가 타인의 어떤 영향을 받았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사회심리학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절에 사회심리학 특성에서 사회심리학에 대한 이제 정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회심리학이란 저희 이제 교재에 처음에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 제가 끊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사회적 상황이나 타인 및 그다음에 집단에서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받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회심리학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이 이제 있는데 느끼실 것이 뭐냐면 이거 다 아는 내용 같은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시는 게 사실 되게 많습니다. 이제 뒤에서 그 부분에 대한 또 얘기가 좀 나오기는 할 건데요. 이렇게 용어들이 상당히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학문적인 내용으로 조금 더 정의를 또 자세하게 드리기는 하겠지만 사회심리학이라는 것 자체의 학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연구를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당연하고도 친숙한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공부하시기가 참 재밌기도 하고 조금 수월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좀 더 전문적인 뭐 이런 내용들 단어들이 좀 나와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사회 활동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집단 속에서 타인과 서로 영향 주고받는 거, 상호작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사회활동이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회활동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 행동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뭐가 생긴다? 신념, 태도, 성향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상황, 행동 요 두 가지의 초점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 그게 바로 사회심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의 관계라는 거 사람들 간의 관계라는 의미에서 사회심리학은 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과 그리고 사회적인 이 관계가 개인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또 탐구를 하는 게 사회심리학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인간 그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그 집단 자체를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제도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환경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사회심리학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나타내는 사고, 감정, 태도 이런 것들이 타인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는 그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그러한 정서를 가지고 뭐 그러한 인지를 보이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학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뒤에서 사회심리학의 인접 학문들을 또 이제 보기는 할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사회학이에요. 사회심리학은 이제 사회학과 심리학의 어떤 혼합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학의 차이점은 뭐냐면 개인이 초점이 아니에요. 사회학은 사회 어떤 단위, 조직, 계층, 집단, 국가 이렇게 집단을 연구를 하는 게 바로 사회학이에요. 그렇지만 사회심리학은 뭐다? 개개인,
사람 하나하나의 그런 내적 과정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심리적인 과정과 행동의 관계가 바로 사회심리학의 주 연구 과제이다. 그래서 심리적 과정이라고 한다면 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동기라는 것도 있고 성격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개인의 심리적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 집단과 사회관계 속에 나타난 인간의 행동, 사고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아래에 나와 있는 요 부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냐면 우리 교재에서 앞으로 다룰 내용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 그다음에 타인과 집단 간에서 갈등 상황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조절을 해 나가느냐, 또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럼 요소는 또 뭐냐, 또 사회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형성을 하고 또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느냐, 또 공격성이라는 거, 그리고 친사회적인 행동들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비롯이 되고 그다음에 문화권에 따라서 또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심리학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은 사회심리학의 정의 및 특성이라고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사회심리학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심리학이란 다른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 느낌, 행동이 바뀌는 모습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이다. 다른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 나의 모습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좀 연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탐구하는 분야. 자, 그다음에 사회생활 속에 개인이 무엇을 하고 무엇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함을 갖는 것이 사회심리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의 제도나 가치가 또 사람들에게 작용되는 방식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사회심리학의 관심거리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심리학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또 단순한 출현이 우리의 또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 행동은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그렇죠? 자,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 것이라고 또 예상만 해도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 속에 놓인 개인들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그 심리와 행동에 무엇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이게 바로 사회심리학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올포트 그림 이제 사진 나와 있는 오른쪽에 자, 이제 고 올포트라고 하는 학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 간단하게 내용 나와 있는 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알아두기 이제 보시면 사회심리학자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이유. 자, 첫 번째는 호기심이에요. 궁금함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함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연구를 함으로 해서 도움을 주려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의 행동이 이런 경향성을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해서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용어 설명은 이제 우리 수업 지금 하면서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간단하게 읽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회심리학과 인접 학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학과 대표적으로 심리학 두 학문의 어떤 혼합물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사회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학의 특징은 뭐냐? 자, 사회학자들은 사회적인 계급, 구조, 기관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사회학과 사회심리학의 차이점을 얘기를 할 때 사회학의 관심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사회 단위, 조직, 계층, 집단, 국가 이러한
집단이 바로 사회학의 관심 대상이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자들은 특정 집단의 통계치들을 구해서 사회 변혁이나 운동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한다. 특정 집단의 통계치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은 관찰이 되는 사회적인 행위. 규범이라든지 어떤 나타나는 모습이라든지 집합적 행위, 뭐 예를 들면 자살률, 출산율, 뭐 분규가 발생하는 비율 이런 것들을 뭐로 설명을 하냐면 역사나 정치나 경제, 문화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설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사회학의 특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이해되시는 부분이지만 핵심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회학에서 관심을 두는 부분은 개인이다, 아니다, 집단이다. 요거 꼭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심리학은 뭐냐?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사회학은 집단에 관심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반대적으로 이해되시죠? 그죠? 심리학은 일단 개인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또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관심의 대상이 누구다? 개인이다. 그래서 심리학은 개인들의 행위, 사고, 예, 이런 것을 개인의 내적 과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개인의 내적 과정, 그게 뭐냐면 성장 과정이 될 수도 있고 태도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사회성, 성격, 동기, 인식, 신념 이런 모든 예, 내적 과정을 가지고 그 사람의 행위나 사고를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성격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상황하고는 크게 사실은 예, 그쪽엔 관심이 크게 없어요. 그냥 개인한테 일정하고 안정되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그 개인 자체만을 더 보는 거예요. 성격 심리학자들은. 네, 바로 성격 심리학자들의 관심은 개인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회심리학은 사회학과 심리학 중에서도 특히 성격 심리학의 어떤 결합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심리학은 문화인류학하고도 네, 인접된 학문입니다. 페이지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인류학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자, 문화인류학이라는 뭐냐 그러면 문화 차이에 의해서 개인의 신념,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죠. 문화 차이에 의해서. 그죠? 원인을 어디다 두는다는 거야? 문화라는 거죠. 문화. 자, 그 다음에 한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른 문화에서와는 달리 공통적으로 지니는 특성이 있다. 요거를 이제 찾는 거예요, 또. 자, 그리고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심층적인 규칙, 질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바로 문화인류학입니다. 또 한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지니는 특징을 문화 수준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명할 때 문화인류학은 문화 수준이라고 하는 거, 문화 차이라고 하는 거,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회심리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심리학의 모태는 무엇이다? 사회학과 심리학이다. 네, 요 두 가지의 이제 혼합물이다. 이렇게 특히 네, 심리학 중에서도 굳이 구분을 하자면 성격 심리학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심리학의 주된 관심사는 사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측면이다. 그러니까 사회와 개인 자체가 다 같이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심리학은 실험적 접근이 가능한 개인을 둘러싼 어떤 즉각적인 상황 요인에 관심을 갖는다 그랬어요. 자, 사회심리학에서도 연구를 하려면 뭔가 실험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러려면 실험을 진행을 하려면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이제 요소들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꾸며주게 되는데 어때야 될까요? 즉각적인 상황이 돼야지 이게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는 상황을 가지고 연구한다라는 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그런 상황 요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실험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심리학자들의 목적은 사회 계층 문화 이런 거는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보편적 속성을 밝혀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경향성을 보인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하지는 않죠. 그죠? 당연히 사람들의 어떤 그 내적 과정이라는 거, 사회적 환경 요소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굉장히 어떤 복합적이고 복잡한 그런 프로세스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하나하나를 다 따져서 사람을 연구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마다 같은 환경이라고 해도 보여지는 모습들, 나타내는 행동들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100%가 아니라 주로 이런 경향성을 보인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는 게 바로 사회심리학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래서 교재 밑에 보면 폭력 행위에 대해서 그 학문별로 이제 연구 초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폭력 행위다라고 해도 학문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사회학 같은 경우에는 경기 후퇴나 뭐 인종차별, 그다음에 도시 빈민의 증가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좀 한다는 거고, 성격 심리학 같은 경우는 정서의 어떤 안정성, 충동성, 뭐 모험성, 또 사람의 성격 외향성 이런 것들, 그리고 폭력 행위자에 대한 개인의 특성 이런 것들에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추고, 문화인류학 같은 경우는 그럼 그 폭력을 용인하는 문화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또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회심리학에서는 폭력 행위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보여지는 행동의 모습이라든지, 또 주변 인물, 또 뭐 빈곤이나 좌절 같은 것들이 어떻게 폭력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폭력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뭐 이런 것들, 폭력 당사자가 처한 상황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어느 관점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주제의 어떤 초점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밑으로 내려가서요. 사회심리학의 관심 주제들. 자, 그럼 사회심리학은 뭐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상황 요인과 또 환경적 요인,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적 상황 요인은 개인이 처한 생활 장면에서 작용하는 어떤 개인의 외적 요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환경.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인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사회적 상황 요인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타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 인상, 친숙한 정도, 그리고 타인과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사회적 상황 요인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상황 요인들이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을 사회심리학에서 밝혀준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사회적 상황에서 작용하는 영향은 상황에 접하는 정보들이 어떤 인지 과정을 통해서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상황의 인식에 따라 상대의 행동을 또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네 번째에서 자, 어떤 인지 과정을 통해서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적 상황에서 작용하는 어떤 그런 정보들이 다르게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재에도 이제 예가 나와 있지만, 만약에 전화를 굉장히 오래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는 거죠. 하나는 어때요? 굉장히 뭔 전화를 저렇게 수다스러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통화가 이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그죠? 뭐 주변에 중요한 사람의 어떤 뭐 다쳤다라든지, 혹은 뭐 사고 소식, 뭐 이런 것들이라는 것에 이 똑같은 행동이지만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 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동, 이런 거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네 번째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상황의 인식에 따라서 행동을 또 다르게 인식한다라고 하는 부분. 또 우리 뭐 책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무표정하고 또 심지어 화를 내는 것 같은 어떤 식당 종업원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랑 또 모를 때랑 다른 거죠. 모른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우리는 식당에서 종업원이 굉장히 친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뭐야 무례하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식당 종업원이 뭐 밤새 지금 불편하신 어머니를
뭐 병간호를 하고 뭐 그러다가 아침에 오다가 또 뭐 지갑을 잃어버리고 뭐 이러면서 사장님한테 또 꾸중을 듣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을 인식한다 그러면 또 우리의 반응이 또 달라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4번, 5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회심리학이 사실 굉장히 사람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굉장히 유용한 학문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좀 다 하시고 나면 물론 이제 시험 대비로 하시지만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여줌으로써 여러분들 일상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환경적인 요인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환경의 영향을 받죠.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 요인은 물리적, 구조적, 문화적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환경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시대는 차이점이 또 뭐냐면 우리가 SNS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유용한 어떤 그 의사소통 도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와 소통을 하고 정보를 공유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방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요즘 시대이죠. 그리고 사회의 체제, 제도 같은 구조적 환경의 어떤 용이성이 사회적 행동에 큰 영향을 또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유럽 같은 데 보면 똑같은 비슷한 어떤 환경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장기 기증률이 높다. 그런데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예로 이제 보여드렸는데 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한 4.2%밖에 안 된다라고. 그런데 오스트리아는 99.98% 거의 100%가 다 장기 기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그러면 국민들의 뭔가 의식 수준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사회적인 구조가 얼마나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고 있느냐 이제 이러한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5번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환경적 요인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문화적인 환경도 얘기할 수 있죠. 문화적인 환경.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속해 있는 문화적인 환경이 어떤 집단주의냐, 개인주의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렇게 좀 봤습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사회심리학의 관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심리학과 상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교재 보시면은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사회심리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직관적 경험을 통해서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사회심리학에서 연구가 되어져서 거론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어떤 상황이 나오면 이제 추측을 하죠. 저게 지금 이래서 저런 상황이 생겼어 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 추측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맞는 경우 굉장히 많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상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낸다라고 하면 우리가 교훈적으로 얻어가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많죠. 그런데 이거를 확실하게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연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상식선에서 얘기했던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을 했을 때도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상식적인 수준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와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설 이런 것들을 세워서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무엇이 가장 옳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상식과 또 사회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검증과의 이제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사회심리학적 사실은 과학적 검증 절차를 거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식이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로 밝혀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면 그것이, 우리가, 이러한 경향성이 높은 뭔가 검증된 얘기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요, 두 번째 줄에 사회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상식적인 얘기다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검증되기 전에 함부로 이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단정한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좀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단언하는 거 이런 거는 옳지도 않지만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심리학에서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연구를 할 때 뭔가 이론적인 접근들의 방식에 따라서 네, 연구가 되어지는데요. 다양한 형태로 이제 접근 방법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첫 번째 동기 접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학습 이론 접근, 그다음에 인지 접근, 그다음에 네 번째 의사 결정 접근, 다섯 번째 상호 의존 접근, 여섯 번째 사회 문화 접근, 이렇게 해서 크게 6가지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동기 접근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동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이 말라서 물을 먹는다고 할 때, 자, 물을 마시는 것도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동기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차를 타러 가야 되는데 뛰고 있어요. 시간이 늦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부분, 이런 것도 동기가 되는 거죠. 자, 공부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시험에 합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들이죠. 이런 모든 우리가 행동을 하는 모든 것들에는 바로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동기 접근이라는 건 인간의 사회 행동을 그런데 주로 본능적인 동기, 즉 생물학적 욕구, 요걸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사회적 동기. 그래서 크게 2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본능적인 생물학적 동기, 하나는 사회적 동기. 이렇게 크게 2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생물학적 욕구, 본능적인 이제 동기가 되는데, 프로이드라든지 로렌츠라든가 맥두걸, 이런 이제 사람들이 주로 주장을 했는데,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생물학적 본능이 우리를 사회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의 어떤 그런 차이가 행동에도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그런데 본능이나 유전을 가지고 행동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마다 타고나는, 가지고 태어나는 게 분명히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능력을 타고나진 않죠. 그죠? 분명히 태어날 때 개인차가 이미 존재는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환경적인 요소들을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환경적인 요인과 우리의 생물학적 요인이 모두 다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회심리학에서 관점은 사회적인 환경에 사실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 있죠. 그거에 따른 개인의 행동을 보는 거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생물학적 요구에 대한 관점은 사회심리학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적 동기, 사회와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습득된 동기를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취 동기라는 것도 있고 친화 동기, 세력 동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사회적 동기. 그래서 동기적인 접근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학습 이론 접근입니다. 학습 이론이라는 거는 이제 주로 행동주의적인 이제 접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자들은 사람의 행동이 학습으로 가능하다, 사람의 행동은 학습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행동주의자들의 주장인데, 그거에 이제 영향을 받은 게 바로 학습 이론 접근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하면 새로운 행동이 취득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적응 능력의 습득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러한 원리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게 학습 이론적인 접근인데요. 크게 이제 3가지로 연합, 강화, 관찰, 이렇게 3가지를 학습 이론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연합이라는 거는 2가지 자극이 반복적으로 짝지어졌을 때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생물 시간에 배우셨던 파블로프 개를 기억을 하시죠, 그렇죠? 연구자가 이제 고기를 줄 때 이제 이 개가 침을 흘리는 거를 이제 봤는데, 우연히 종소리를 아니죠. 발자국 소리. 연구자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서 침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고기를 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이제 연구의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종소리만 듣고도 침 흘리는 개,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죠? 그거예요. 그래서 고기와 종이라고 하는 상관없는 이제 중성 자극이라고 하는 건데, 이 둘을 연합을 시켰다. 연합이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고기, 침을 흘리게 하는 고기와 아무 상관없는 종소리 둘을 종치고 고기 주고, 종치고 고기 주고, 이걸 이제 계속 반복시킨 거죠.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종소리만 가지고도 침을 흘리더라, 학습이 되더라. 그게 바로 이제 연합이라는 거고, 강화라는 거는 어떤 행동을 했어요. 했는데 그 후속 결과가 되게 좋은 어떤 보상이 나타나요. 그죠? 공부 열심히 했는데 합격을 했어. 어때요?
기쁘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또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보상이 되는 거고, 시험 잘 맞았다고 엄마가 뭐 선물을 해준 거, 이것도 보상이 되는 거고, 그죠? 이 보상은 굉장히 다양한 게 많아요. 내가 스스로 느끼는 어떤 성취감, 이것도 보상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행동 이후에 뭔가 보상이 따라온다. 그럼 그 행동을 자꾸 하게 된다. 강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관찰은 타인의 행동을 보고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학습 이론 접근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지 접근은 사람들이 이제 사고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인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환경의 이해는 그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냐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지금 당면한 그 사회적 상황이 주관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해석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사회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귀인과 사람에 관한 정보 처리가 다루어지는 사회 인지, 요게 이제 주로 이 인지 접근에서는 주로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귀인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이제 용어 설명에 나와 있는데요. 행동의 원인을 어디에 있는지 찾는 거, 이것을 귀인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잘 봤어요. 성적이 좋았어요. 자, 그런데 내가 열심히 공부한 탓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건 내적으로 귀인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시험이 쉬웠어.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건 외적으로 귀인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행동의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 그거를 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지적 접근이 요렇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접근이라고도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 사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상식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자, 보상을 얻고 손실을 피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죠? 손실은 피하고 싶잖아요. 자, 두 번째, 직면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 행동들 중에서 가장 이득이 되는, 그죠? 여러 이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 우리 어떤 걸 선택할까요? 제일 이득이 많은 거. 그죠? 그게 바로 의사결정 접근이라는 거. 그래서 같은 얘기인데요. 유인 이론에 따르면 긍정적 유인, 그죠? 좋은 나를 유인해 준다라는 거, 좋은 어떤 결과물을 제시를 해주는 거, 거기에서 그 중에서도 최고의 값을 지니는 행동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유인 이론에 대한 얘기고, 자, 기대가치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은 기대와 그 결과에 대한 내가 얼마나 걔를 가치롭게 생각하느냐, 그 두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의 곱을 통해서 곱하기를 했을 때 그 두 가지의 곱의 결과가 가장 큰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유인 이론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기대와 가치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기대가치 이론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추론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 접근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의사를 결정을 할 때 굉장히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무언가 결정을 할 때 이렇게 늘 합리적일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네. 오히려 우리는 비합리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론에 대한 타당성은 조금 이후 연구에서 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호 의존적 접근. 개인의 사회 행동을 두 사람 이상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상호 의존 접근입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개인이 얻는 보상이나 이익이 바로 다른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상호 의존 접근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은 이익과 그다음에 부담, 이것들의 교환 과정이고, 그러한 교환 과정은 바로 서로의 이해와 타협에 또 이르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상호 의존 접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 문화 접근입니다. 자, 사회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미국의 어떻게 보면 미국의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까요?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죠. 그리고 주로 대학생들이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시잖아요. 근데 대상자를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학생들이죠. 특히 이제 심리학과 학생들이 많이 실험 대상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에 대한 타당성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미국 사람 그중에서도 대학생들을 주로 연구를 한 거다 보니까 이거를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맞아,
그런 경향성이야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의 사회심리학들은 보면 주로 어디에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 있냐면 문화 접근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마다 같은 행동도 이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문화에 따라 사람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심리학자들은 문화에 따른 사람들의 심리, 행동의 공통점, 차이점. 그럼 그것의 어떤 유발 원인은 뭐냐? 그게 문화적으로 어떤 원인이냐 이런 것들을 알아내려고 하는 게 바로 문화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그죠? 집단주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집단주의죠, 그죠? 행동의 원인이 우리 집단이다, 집단에 대한 원인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건 집단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이 그냥 개인 자신이다라고 하면 개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차원이 문화적인 접근에서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서 사회 문화적 접근은 또 다른 나라와 굉장히 또 구별되는 뭔가 독특성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활용이 되는 부분이지요. 네,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에 알아두기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네, 이제 사회심리학의 4가지 핵심 가정이 있습니다. 자, 행동이라는 것은 인간과 상황의 복합적 영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죠. 행동이 우리가 인간 그 하나만 가지고도 설명이 되지 않고 환경 하나만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되죠. 이 둘의 뭔가 복합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2번째, 인간의 모든 사고, 감정, 행동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고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것이다. 그죠?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자, 3번째,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사회적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죠? 인지적인 부분인 거죠. 어떻게 그 상황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느냐, 이해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부분, 그게 바로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방법이 바로 사회 행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용어 설명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다 같이 또 다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1절 오늘 다 마무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1절은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심리학의 특징들을 좀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심리학의 인접 학문들, 사회심리학과 좀 유사한 학문들을 또 같이 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접근, 이론적으로 어떠한 측면으로 사회심리학이 이론적 접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역사, 사회심리학이 어떤 역사를 거쳐서 발전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